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정호김 전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는데 여야 지도부의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와 기술, 경제 분야에서 한미 동맹의 퀀텀 점프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로써 사실상 전술 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동맹국에 대하여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까지 마련되어서 안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안정적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의전과 한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입니다. 한미 정상은 오늘 새벽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반도체법, IRA 등 산업 규제는 당장 우리 경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기밀 정보 제출, 초과 이익 공유, 중국 투자 제한 같은 독소 조항에 대해 우리 기업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두 분의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보와 관련해가지고는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그동안에 핵 확장 억제 위원회라는 것이 있기는 했었지만 사실 한국이 깊이 있게 관여할 수가 없는 구도였는데요. 요번에 NCC, 그러니까 핵협의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기서 이제 그 핵 자산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긴밀히 조율하겠다라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나토의 어떤 그 핵 공유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로써 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그 핵 안보, 핵 우산 공약이 좀 더 가시화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토는 지금 다자 협의 기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그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한미일 파트너십을 강조했는데 이번에 이 핵 협의 그룹을 한미일로 하자 그랬으면 아마 상당한 반발이 국내에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전 세계 유일하게 양자 협의 기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다시 한번 의미를 부각시킬 수가 있고요. 단지 워싱턴 선언을 보면은 우리가 걱정한 또 한 축인 경제와 관련해가지고 IRA라든지 미국의 그 반도체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들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동맹국으로서 한국을 좀 배려해주기를 원했는데 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심도 있는 대화를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되겠고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현대 자동차에 14조 투자 유치를 받아들이면서 현대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한 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가 지적하듯이 무슨 초과 이익을 공유한다라든지 또는 정보를 공개하라든지 기타 뭐 가드레일이나 또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숙제를 이제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는 있지만 적어도 안보와 관련해가지고 한국인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짐을 덜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행정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일단 확장 억제를 문서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의미는 있겠죠. 근데 1978년도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최초로 우리는 핵을 갖는 것을 포기하고 핵 우산을 보장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2023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핵을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핵 능력을 보장받은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럼 그 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패러다임 변화적인 상황인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설리번 안보보좌관 얘기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확장 억제 약속을 강화하고 향상하는
일련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기존의 확장 억제 약속이라고 하는 측면의 틀 내에 있다는 얘기를 명확히 했고요. 그래서 이제 MBC 뉴스에 나온 이제 미들베리 교수 같은 경우는 한국 국민을 안심시킨 측면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징적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약속이 군사적으로 가치가 있냐? 거기에 좀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전략 폭격기, 핵 항모 다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하나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전략 핵 잠수함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전략 핵 잠수함이 좀 더 자주 온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진전을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위 이제 핵 협의 그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보 공유 기획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 우리 군사적으로 따지면 이것이 이제 기본 개념의 개념 계획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작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행 계획인데 실행 계획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는 측면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북한의 핵을 갖다가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해 버리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한미가 북한이 핵을 공격할 때 거기에 대한 응징보복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사실을 갖다 인정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우리가 기존에 전개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 자체를 스스로 허문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좀 많은 토론과 논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전략 자산을 정기적으로 개진하고 또 그동안에 사실은 그 한반도상의 바다 밑에 핵을 가진 잠수함이 다닌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정기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기항을 하고 네. 이런 일련의 이 과정은요, 북한에게 상당한 군사적 부담과 비용을 떠안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북한에 주는 분명한 시그널이 있고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엄연한 현실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북한이 주는 공포를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공포의 균형이 아닌가 하고 비난도 하는데요. 네. 결국은 공포의 균형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심리적으로 억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시그널은 정확히 전달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여론 중에 핵 보유 여론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동맹국인 미국이 상당 수준 우려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워싱턴 선언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NPT 상의 공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핵 비확산 체제의 회원국으로서 그 의무를 준수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면에서 한국을 자제시키면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좀 더 분명히 실질적으로 했다라는 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에 대한 공포를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북한이 공포로 갔겠죠.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번 합의를 통해서 한국은 앞으로 핵을 생산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한 거고요. 또 하나는 전술핵 배치도 하지 않겠다는 걸 확인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강조하게 되면 상당히 이것이 성과가 있는 것처럼 예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반대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핵 공격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입체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미국이 또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련의 한국과의 합의 내용을 미국이 중국과 소통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한미 간의 동맹을 공고히 하지만 이거는 북한의 비합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위협을 한반도 바깥으로 확산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전술핵 배치는 한국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재배치하는 것인데 그건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전술핵을 배치한 것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 그런 핵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 요것을 또 잘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른바 쌍특검과 관련해서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표결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표결이 진행되기 직전에 모두 의원들이 퇴장을 했고 오늘 야당이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간호법이라든지 방송법 표결을 할 때에도 국민의힘은 퇴장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상황입니다. 먼저 어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서를 발의할 때 18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오늘 표결에서 쌍특검이 무난하게 좀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여당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가 주목이 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치 앞이 보이지가 네.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물론 우리나라의 여야 간의 정쟁이 많았지만 그래도 물 밑에서 또 막후에서 여러 가지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고 원내대표 간에 또는 당대표 간에 근데 그런 채널이 전혀 지금 가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의 막다른 기차처럼 제로섬 게임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쌍특검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간호법하고 방송법도 통과되면 이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네. 행사할 가능성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간호법과 관련해서 좀 현실적으로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금 여야의 입장을 보니까 상당히 그 막다른 골목에서 지금 대결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 이 모양을 유권자들이 보면서 누가 더 싫은가를 결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 총선에서 누가 더 싫은가를 결정해야 되는 암울한 국면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쌍특검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된다면 상임위에서 180일 또 본회의에 회부될 때까지 60일 앞으로 약 8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네. 그 사이에 여당과의 뭔가의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가 쌍특검 문제 같은 경우 국민의힘 같은 경우 반대를 하다가 네. 소위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합의를 할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이 정의당과 이 부분을 합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50억 클럽 같은 경우. 근데 정의당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게 뭐냐면 아니 합의해놓고 예를 들면 왜 협의를 안 하느냐,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안 되겠다. 민주당과 함께 두 가지 법안을 다 올리자라고 얘기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50억 클럽 문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는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과반수를 넘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거의 60% 후반까지 찬성하는 여론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이 이렇게 좀 추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야당이 어떤 그런 국민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 나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 하나 하고요. 간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이거 다 동의했던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대선 후보도 그다음에 이재명 때문에 대선 후보도 못 동의했던 상황인데 한 1년 한 4, 5개월 이후에 무엇이 바뀐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다면 대통령의 약속 사항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협의를 통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법은 좀 다른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정치가 개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소위 제대로 된 이사회 구성을 하지 않게 된다면 또 다른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간호법은 통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만 방송법은 좀 다시 한번 좀 토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것들은 다 합의할 수 없겠습니다만 좀 그런 하나의 여지들을 남겨서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합의하고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들 정도를 하나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간호법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하면서 한 차례 상정을 미룬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야 간의 간호법을 놓고 뭔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민주당이 준비한 원안대로 지금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통과될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여당과 협의가 안 된 법안에 대해서는 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딱 정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입법의 권한은 입법부에 있기 때문에 입법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매우 절제되게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원칙을 세워놓게 되면 만약에 여당이 반대하는 모든 법안은 대통령이 다 가로막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되는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얘기한 사항들을 계속 진행한다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국민 여론 자체가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법 문제 관련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같은 예를 들면 유관분들과의 어떤 관계, 이해관계의 문제를 갖다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이해관계 때문에 제도를 바꾸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기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법이 통과될 때에는 누군가는
과거의 막강한 권한들을 놔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예를 들면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기존의 기득권을 다 지켜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입법 행위를 무시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발 좀 이제는 좀 중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오늘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정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미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있는 방송법이 남아 있고요. 또 노란봉투법도 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 문제가 많습니다. 양곡관리법이 그랬듯이. 근데 상대적으로 간호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언급됐듯이 대통령 후보로서 전부 공약을 했던 측면이 있고 1년 전만 하더라도 여당 의원들도 간호법은 통과시키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간호사들 또 간호조무사들 여러 이해관계인 또 의료인들 의사협회를 포함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데다가 또 내년 총선이 되다 보니까는 아마 정치권에서는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것을 국민의 의료 복지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이 간호법이라는 게 1950년대 만들어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개정해야 될 요소도 있고 또 자꾸 원안만 주장을 하는데 원안 내에서 타협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타협하면서 앞으로 진전하는 그런 어떤 유연한 자세가 간호사분들에게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심화하되 또 그동안 간호사들이 느꼈던 여러 가지 뭐 열악한 그런 입장과 그런 조건과 전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의료인들이 가지는 전문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간호법만큼은 다른 거는 문제가 있지만 간호법만큼은 그래도 정치권 그리고 이해관계, 간호사들 그리고 의료인들 간에 어떤 그 유연한 협상을 통해서 뭔가 결론을 맺는 그런 전례는 좀 하나쯤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간호법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방송법 같은 경우에 행정관님께서 좀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일단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표결을 할 때에도 퇴장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방송법과 관련해서 여야 간 합의가 과연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왜 네. 대화를 안 하고 타협을 안 하느냐 그러면 수차례 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방송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이미 원점으로 돌아간 양곡관리법과 네. 관련해 가지고는 분명히 논쟁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퇴장했다라는 것은 일단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결국은 대통령의 제의 요구의 절차를 밟겠다라는 생각이 아닌지. 근데 모든 것을 전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은 이게 국민적 여론이 그렇게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타협과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네. 정부 중재안이라는 걸 했는데 간호사협회에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면 중재를 또 한 번 더 해보고 하는 노력을 소진하는 인내를 소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나중에 어쩔 수 없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이른바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민형배 의원에 대해서 특별 복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탈당은 불가피했기 때문에 복당을 의결했다는 이야기인데 당 내부에서도 이것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논란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검수완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헌재 판결 자체가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는데 박탈권 네. 자체가 이제 국회에 있다라고 정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민영배 의원 복당 문제는 예정된 악재였다. 그래서 어쨌든 현 지도부에서 이런 악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복당시킬 수밖에 없다. 그럼 복당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전엔 자진 탈당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소위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인정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과는
소위 계속 검찰이 주장했던 수사권이 검사에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원들이 예를 들면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들을 어떤 뺏었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헌재 결정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좀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국민에게 사과를 드리고 어떤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가지고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의 당론 자체가 그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번복해서 이 법 자체를 갖다가 없애려고 했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소위 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은 국민에게 매우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러저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영배 의원이 그런 어떤 결단 과정에서 본인이 희생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국민적 질타는 받겠다. 이렇게 해서 정도를 걷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래야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어떤 과거의 그런 한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유의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민영배 의원의 복당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현재 민영배 의원이 교육위에 속해 있는데 국민의힘 교육위 의원들이 민 의원을 교육위에서 내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우선 소신 탈당했다 그랬는데 굳이 소신 탈당한 사람을 당에서 굳이 복당을 시킨다는 것이 이게 그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돈 봉투도 그렇고 뭐 또 대통령의 방미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한 틈을 타서 네.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나가기 직전에 내가 모든 거를 그냥 아주 농개처럼 싹 쓸고 뛰어내리리라는 생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게 어떻게 소신 탈당인지 그러다 보니까는 꼼수 탈당이라든지 정치 탈당 쇼라는 그러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거는 검수완박과 관련한 그 복잡한 과정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의회 표결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니까 몸싸움을 하고 동물국회라잖아요. 그래서 국회를 좀 점잖은 국회로 만들겠다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고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인데 그걸 편법으로 이용해가지고 네. 자기가 꼼수 탈당을 해갖고 검수완박을 통과시켜가지고 헌재에서도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헌재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나쁜 선례 그리고 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 그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마치 또 탈당한 것처럼 하다 다시 복당하는 또 나쁜 선례 이런 선례를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회 특히 야당이 좀 부끄러워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교육위에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까는 이 잘못됐으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내보내자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맥락상 그게 지금 일관성이 있는 주장인지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 계획이 없느냐 이런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상황이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당내에서 너무 이번 문제를 지도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그 이전에 이제 동물국회 말씀하셔가지고 네. 동물국회를 바꾸려고 했더니 식물국회가 돼서 아무런 법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볼 때 국회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재명 당대표는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국민에게 사과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전 당대표 같은 경우도 뭐 파리에서 했습니다만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탈당을 한 측면이 있고요. 사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얘기한 측면들이 분명히 네.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절차에 따라서 가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희 송영길 전 당대표 말고 연관에 있던 윤관석, 유성만 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육성이 나온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송영길 전 당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을 때 의원들에게 잠시 탈당을 해서 본인들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며 복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대표 체제에서 소위 활동했던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준하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제 1년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탈당 이런 걸 하게 되면 본인이 정치적 생명을 갖다가 이제 유지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결정을 못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왜 당에서 적극적으로 진상조사 하지 못하느냐. 근데 실제로 수사권이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증거는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단이 돌아다닌다, 숫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숫자를 특정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는 당에서 누굴 특정해서 수사할 수 있는 침해들이 분명히 교사할 수 있는 침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좀 항의가 분명히 있어서 아마도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계속 어떤 그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럼 증거가 나올 때 그 증거가 명확하다면 그 증거에 준해서 그 문제가 되는 해당되는 정치인 또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어떤 당내에 처벌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당의 지금 스탠스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진상조사 등의 카드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그 당 내에서 제가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같은 당 소속도 아닌데. 네. 그런데 당 내의 인사들이 하는 얘기가 매우 만기칠라명이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 진짜 디테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상조사 권한이 없다 그럽니다. 당 대표로서 진상조사가 완벽하게 되든 안 되든 조사는 할 수 있는 건데 조사 권한이 없다. 그리고 지금 김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당장 이름이 나오고 있는 윤 의원, 이 의원에 대해서도 아무 조처를 지금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일단.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대선의 성공을 위해서, 그 당을 위해서 그 인천 지역구에 정든 그 지역구민을 뒤로 하고 포기했다. 그리고 뻔히 질 걸 알면서도 나 서울시장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망치 테러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다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송영길, 그래서 오죽하면 2심 송심 얘기가 그 안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그렇게 디테일하고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는 이재명 대표가 진상조사 권한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는 기획수사나 하고 정치 탄압이나 하는 검찰의 처분만 기다리겠다. 아무리 들어도 이상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뭐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물었을 때 이 대표가 국민의힘 김연아 전 의원을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국민의힘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당을 향한 무언의 압박 카드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민주당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말이죠. 네. 정말 이런 일이 뭐 1년 전에 있었다 그러는데 그럼 진작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저 김 교수하고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만났는데요.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논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치 또 정파적인 이해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평론을 하면은 듣는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걸 전제로 이게 지금 1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당에서 적극적으로 진상 조사를 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정의와 상식을 앞세우는 정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마치도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 진상 조사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의에 오르냐 맞느냐 또는 공직에 이것이 적합하냐에 따라서 정당한 방법이 무엇이고 정당한 그 논리가 무엇인지를 찾아갈 때 그 당의 국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리라 생각해요. 네. 한편 국민의힘이 윤리위를 조만간에 가동을 하고 잇따른 실언 논란을 일으켰던 김재원 최고위원 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윤리위는 지금 특히 김재원 그 최고위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중징계가 내려져야 된다라는 그런 그 언론 여론이 그 안에 지금 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전광훈 목사와도 관련이 된 것이고 말과 관련한 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그 말 잘못했다 해가지고선 양도구육으로 전직 대표가 엄청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선례 그리고 당의 어떤 그 존치를 위해서라도 상당히 센 그런 징계를 내려야 이 국민의힘은 정광훈 목사와 거리를 두고 손절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태영호 의원의 그 역사관과 관련해서 누구나 자신의 사상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실제로 이 태영호 의원의 그런 어떤
그 4.3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그 국민들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 그러는데 자기 생각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성찰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당혹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라고요.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5.18 발언과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께서 5.18을 헌법 전문에 쓰겠다고 얘기한 내용인데 그걸 부정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도 무시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최고위원회를 불출석하고 미국까지 날아가서 소위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는 얘기를 한 상황 자체들은 국민의힘과 전광훈 목사가 상당히 예를 들면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헌법을 갖다가 제가 볼 때 무시한 내용. 종교 우리가 일치 사회가 아니고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다가 또 4.3 행사는 격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한 건 또 법률적인 내용인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낸 법률에 의해서 이거 갖다가 기념하고 애도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저는 그렇다면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처리를 할 것인가를 국민들은 매우 눈여겨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합당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저런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빨리 조치하지 못했지? 무엇인가 관계가 있는가? 정광훈 목사가 이런 상당히 의혹이 많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명백한 판단을 하고 지도부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저는 상당히 이 데미지가 뒤에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